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어제 열린 민주당 행사에서 민주당의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08석을 차지하느냐가 관건이다. 수도권에서 70석을 하면 154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발언이 화제인데, 또 20년 집권에 이은 낙관론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저는 이분이 이런 얘기 해주시면 되게 감사하죠. 감사한데 국민의힘에게는 호재다. 아 그럼요. 굉장히 아니 뭐 근데 문제는 뭐냐, 별로 큰 호재가 아닌 게 큰 호재가 이분 아니다. 역시 근래 메시지 파워가 너무 떨어졌어요. 아,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랑 너무 달라 이분이.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신림동에서 이분이 하는 설렁탕집에서 설렁탕 많이 먹었거든요. 응원하는 느낌으로. 아, 이분이 설렁탕을 하셨었어요? 네, 신림동에서 설렁탕집을 했었어요. 근데 정치자금 번다고 그땐 법이 미비하던 때라 설렁탕집을 해서 그 돈 벌라고 비서들 채우고 그랬었지. 아, 그랬군요. 근데 그때 예. 지금은 진짜 그 설렁탕 너무 아까워요. 지금 생각하면. 네, CBS의 박정현 판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국민의힘 인류한 혁신위 활동이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사실상 공식 활동 오늘로 마무리됐다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 인류한 혁신위원장의 만남이 사실상 혁신위 활동의 분수령으로 남았다, 갈랐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혁신위 활동 평가 해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진 교수님, 김진아 네, 기자 안녕하세요. 자,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혁신위 활동을 사실상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의원님도 지금까지 열심히 지켜보셨는데 어떻게 해보셨어요? 글쎄요. 아니 근데 뭐 어제가 특별한 무슨 분수령은 모멘텀이 아니다? 있었던 건 아니고 아, 그냥 그런가요? 마무리 수준이었던 거죠. 아. 특히 그 공관위원장 셀프 추천 이후로는 아하. 끝났습니까? 그때 아주 이후로? 동력이 아주 빠르게 사라졌죠. 빠르게 사라졌다? 네. 그래서 어제는 아. 뭐 그냥 인사하고 헤어지는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말씀이 좀 그랬죠. 뭐 인류한 많이 혁신위원장의? 배웠다. 우리가 보통 무슨 세미나하고 뭐 이럴 때 많이 배웠다는 건 말 그대로 예. 당신한테 좋은 정보와 예. 식견을 얻었다 이런 뜻인데, 어제 그 장면은 꼭 그래 보이진 않았어요. 그죠? 뭔가 아. 내가 좀 나이브했다. 나이브했다. 아니면 뭐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어. 내가 사람 잘못 봤는데 너네 진짜 징하다 뭐 이런 걸로도 들리고 너네 진짜 징하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시니컬한 아주 냉소, 냉소적인 사실상 냉소의 약간 의미다. 냉소, 그리고 냉소. 그러니까 약간 이 넘사벽의 동네구만 이 동네는 뭐 이런 그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동네였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표정이랑 뭐 이런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장님이 그 자기 자신의 활동, 혁신위 활동을 평가하면서 5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0%의 성공. 저는 그 상당히 동의해요. 그러니까 성과가 있었다. 성과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이 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뭔가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희생이라는 키워드를 그 딱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예. 이 당의 모질한 게 뭔가 지금 이거를 국민들한테 아주 단순한 한국어로 딱 보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 35%로 총선 치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부터 해야 되냐 그러면 만 가지 꼼수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근데 뭐를 어떻게 한다 해도 예. 가장 근본적으로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책임지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이 그 주요 인물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예. 주요 인물들이라는 거는 누구냐면 어쨌든 이때까지 당을 끌고 온 지도부, 그리고 당신들이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희생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그동안 유세하고 다닌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 당은 진짜로 혁신하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기준을 이분이 이번에 아주 전면에, 그렇죠. 앞으로도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생각할 때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기준으로 작동할 거예요. 또 하나의 모멘텀이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오찬을 하고 돌아오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요구하는 혁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인을 받은 것처럼 되면서 또 급격하게 무너진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희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그 점심 오찬이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오찬이 없었더라면 계속 팽팽했을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하고 음. 혁신위원장 간에 잠깐 팽팽했던 예, 기간이 긴장감. 있는데 예. 그 팽팽했던 기간이 소멸된 게 그 셀프 추천 이후예요. 공정관리위원장. 네. 예. 그래서 그 셀프 추천 이후로는 사실 그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메시지의 힘이 급속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청와대 오찬도 그 당에 계신 분들 얘기는 그냥 수석들이 바뀌었으니까 참모진들하고 그냥 얼굴 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린 모르죠. 그 뒤에 얘기가 뭔지. 근데 예. 확실한 거는 아마도 용산에서 굳이 이제 혁신위원장을 신경 쓸 필요까지도 없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이쪽에서 동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 강행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뿐이죠, 그냥. 이제 예. 뭐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기준을 세운 것은 국민들에게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국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그런 기준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그 기대에 부응을 못했잖아요, 국힘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요거를 했지만은 뭐 상식적으로 그거 응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혁신의 성과가 아니라 어떤 역설적으로 혁신이 불가능함을 보여줬다. 그치, 아까 이제 혁신이 조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각인시켜 준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 불가능하다고 미리 포기하시면 안 되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그 연말 연시 동안에 35% 이 지지율로 총선 못 치른다는 건 다 알아요. 원외 위원장도 제일 잘 알고.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계속되면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통령 지지율 35%,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1월 일반적으로 20에서 22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선거를 심의 홈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이제까지 대충 35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다 그 말씀이에요. 저희들 의견 그런데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심의위에서는 그렇게 판단 안 하셨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작가님. 하나 이제 남은 건 뭐냐면은 인요한 위원장하고 그다음 김기현 대표가 만났을 때 뭘 약속했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김기현 대표가 그래 나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할게. 하지만 이렇게 밀려서 하는 모습이 아니라 시기는 좀더 나중에 지금은 아니다. 멋있게 좀 하고 싶어 이런 얘기가 됐을까요? 아니면은 이것도 이제 물 건너간 건가요? 17분의 대화 내용 소개. 아니 뭐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때까지 계속 암시하셨듯이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얘기에 다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여의도 문법에서는 밀리듯이 나가지 않는 거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근데 지금 이 혁신의 모멘텀이라는 거를 살려야 될 책임도 당대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가면 결국 이 부담을 당대표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모멘텀을 살리는 방식으로 본인이 뭐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은 것은 뭐 두고두고 본인한테 저는 부담으로 남을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이제 혁신위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지도부에 화가 나가지고 조기 종료를 조기 종료를 선언하면서 너희들도 물러나라. 비대위로 가라라고 선언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맥없이 이제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그러면은 뭐 김기현 체제로는 이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위로 가기보단 뭐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관위원회를 좀 빨리 띄워서 뉴스를 계속 그렇게 몰고 가는 거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낮으면 그러니까 공관위원회를 일찍 띄워서 뉴스 생산량이 확 늘어나고 또 인물들 한동훈 원희룡 뭐 이런 식의 뉴스를 계속 띄우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게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기준의 저당은 책임도 안 지고 희생도 없고 그렇죠. 그걸 얘기한 사람은 집에 빨리 보내고 이러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작동하지 않으면 뭐 글쎄 저는 김기현 체제로 총선 치를 수 있을지 아직도 퀘스천 마크가 되게 강해요. 여전히 물음표다. 공관위원장으로서는 뭐 안대희 전 대법관,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등등 이름들이 거론되는데 당내에서 좀 뭐 얘기가 안 도나요? 여의도에서? 두 분은 아니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두 분 아니다. 두 분은 아니다. 의외의 인물일 수도 있다. 뭐 그렇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병준, 안대희, 김한길 세 분 이름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마 여연에선가 그걸 올렸다는 것 같아요. 근데 김한길 선생은 일찍
일찍 탈락. 탈락. 그리고 이 두 분 얘기가 남았는데 예. 최근에 나온 얘기는 두 분 다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얘기는 다선 의원 중에 출마를 포기하고 그분이 공천관리위원장을 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모양상 좋다는 얘기들이 있지요. 예. 왜냐하면 상황을 많이 알아야 되고 전국을 놓고 이제 전략을 짜야 되니까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언뜻 머리에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럼 민주당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양희 전 윤리위원장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분 얘기가 원래 혁신위원장 때 많이 물망에 올랐었다고 아, 혁신위원장으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손에 피 묻힌 분인데 국민들한테 피를 그렇게- 묻힌 분이어서 이분이 나오면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건 뭐 그 계약이 아니라 완전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아.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좀 강성 이미지는 있기 때문에 예. 아무 눈치를 안 본다 이런 뭐 장점은 있어 보이고 근데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전혀 몰라서 예. 근데 그런 이름이 돌아다녔다. 근데 음. 공관위원장으로 이름이 또 오르고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아하, 그렇군요. 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 공약 개발에 참고할 정책 의총을 매주 가질 예정인데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 이민청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민청 얘기를 하태경 의원을 듣고 아, 이분 굉장히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선 공약 수준이지 총선에 국민들에게 호소할 정책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청을 만드는 건 사실 큰 정책도 아니고요. 어제 예. 그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에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같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는 간단한 거지. 사실. 예. 예. 이민청은 출입국 관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걸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해요. 공감하나. 근데 이민 정책이라는 건 훨씬 큰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죠. 법무부의 사이즈가 감당할 수 아니라.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근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이민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라는 화두를 던진 거는 아주 고마운 일이고 예. 근데 어제 그 메시지 자체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지금 그 총선하고 엮어서 한 장관님의 그 행보에 대해서 뭔가 총선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자꾸 언론들을 만들어내면서 만들어내려고. 만들어내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살리고. 살리고. 노래방 분위기 살리고 아니 분위기 저는 살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아, 이슈를 분위기 계속 살리고. 뉴스의 양을 아. 계속 만들고 이어가려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근데 어제 한동훈 장관이 했던 말 중에 제가 보기엔 진심은 이건 내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 진태. 예, 진퇴에 대해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 그러니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그만두고 총선 가라면 가고 남으라면 남겠다 이런 의사의 표현이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말이니까 그렇게 한 거고 예. 그간의 한 장관님 행보를 보면 사실상 뭐 저는 안쪽에서 얘기 다 끝났다고 봐요. 그러지 아. 않고서는 저렇게 그 지금 행보는 음. 본인이 총선에 기여할 게 굉장히 크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고 예. 그리고 기꺼이 그 역할을 하겠다 이런 그 자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용인하는 메시지가 이미 없었으면 과연 음. 그럴까? 정무직이 그럼 같이 나오지 않고 따로 남아 있는 이유는 뭐 더 있을까요? 이번 그- 개각에 포함 안 된 이유. 그것도 역시 살리고 아닐까요? 아니 최근에 책이 나왔더라고. 한동훈 뭐 이래가 책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총선 출마하는 사람들 책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뻔한 거죠. 그 책도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오겠어요. 몇 달 전부터 기획해야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최소한. 본인이 쓴 건 아니고 예, 한동훈 다른 사람이 장관을 쓴 거죠. 분석한 책이죠. 예. 팬이 예. 쓴 건데 팬이 쓴 그러니까 건데. 그 둘 간에 무슨 교감이 있었는지 허락을 받았는지 네.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예. 허락을 받잖아요, 보통. 그럴 때 허가를 해줬으니까 내지 안 돼요 하면 안 되겠죠. 그렇군요. 자, 개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방통위원장 임명을 두고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5개월 하고 또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 임명이 닷새 만에 됐지 않습니까? 이제 조선일보 논설에서도 왜 지금 이 시기에 또 검사 출신을 방통위원장을 해야 했는가라는 논설도 나왔었는데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어느 신문인지 조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 사설의 문장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뭐 이런 사설. 맞아요. 조선일보예요. 예, 그게 조선일보. 조선일보예요? 예. 그래서 이게 반응이 굉장히 안 좋구나. 예. 근데 저도 약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음. 왜냐하면 그 한상혁 위원장 있잖아요. 예. 제가 그분을 봤을 때 언론 관련한 경력이라는 게 언론정보학 석사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민원연 활동을 좀 하셨고 뭐 그것도 지역신문 있는데, 관련 활동을 하셨고. 근데 뭐 이런 그러니까 네. 방송통신 정책에 대해서 정말 그 고민을 하신 분이라고 제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좀 이렇게 많이
연구를 했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일을 했거나 이래서 고민이 쌓인 분이라는 생각을 제가 별로 못했는데 예. 왜냐하면 방송통신 정책이라는 건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맨날 말 쉽게 가짜뉴스라고 그러지만 그게 도대체 무엇이며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총선이 바로 앞인데 우리의 기준이 뭐야 되며 또 미래에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거는 그 업의 본질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든 뭐 연구를 통해서든 저는 그게 그래야지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 정말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상혁 그 위원장 때도 저는 좀 약간 그랬는데 의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종편 심사 때 보니까 아하. 아 이분이 굉장히 자기가 하는 그 업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는 그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2번. 검사는 검사 출신은 검사는 보통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거를 그 사건이 문제를 파악하고 범죄 처벌하는 구성 일을 요건. 하는 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영역은 일이 벌어진 다음에 뭔가를 위반한 사람을 찾아내서 벌한다기보다 이런 사람을 벌하는 규제나 법령이 맞는지 미래지향적인지를 보는 그거를 해안이 있어야 된다. 해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앞으로 뭐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그 식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야 이게 검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나? 특히 지금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세상에서. 예. 근데 또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는 사람이 일을 하기 전에 뭐 미리 뭔가 평가하기는 좀 예단하지 말자. 약간 좀 그렇죠. 근데 저는 저도 좀 약간 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것도 그건데 사실은 나머지 3명 채워놓은 거 여당에 1명 아마 야당에 2명 이럴 텐데 5명이 최소한 뭐 검사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다라고 하더라도 5명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뭐 최민희 의원 내친 다음부터는 아예 논의를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해결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저도 좀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분이 뭔가 이렇게 사실을 존중하는 태도를 그동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분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좀 저도 좀 불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과거로 하더라도. 네네. 자 아직도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 박문규 산자부 장관, 또 장미란 문체부 차관 총선 출마설이 나오죠. 또 이 박문규 산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취임한 지 3개월인데 주위에서 총선 나가라고 지금 본인도 얘기 많이 듣고 있다 해서 고민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산자부 현황 굉장히 많은 상황, 요소수 문제 뭐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것도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비판받을 만한 일이죠. 그게 예. 3개월, 5개월짜리를 예. 정무직 공무원을 불러내는 거는 저는 통상의 우리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적절하지 않지요. 근데 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거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이분들을 차출을 해야지 될 만큼 당 상황이. 총선에 대해서 어렵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렵다는 거는 알고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정말 그 전공법은 사실 이런 수보다 예. 꼼수가 기본적으로 아니라, 35%는 수도권에서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래 예. 갖고는 수도권 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맞춰주는 역할을 먼저 해야지 음. 지금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개별 그쵸. 인물을 어디로 인물로. 이거는 저는 그렇게 아니다.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봐요. 말씀하셨는데 전 또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서 의원님께는 좀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당에서 대통령실이나 무슨 질문? 뭐 총선 관련해서 출마를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뭐 명쾌하게 지금 정리해주고 계시잖아요.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건 뭔가 있다는 얘기네요, 의원님. 그죠? 입질이 좀 오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없진 않다. 이게 보통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화가 끝나야 돼요. 이게 아직 원호원을 몰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어제 열린 민주당 행사에서 민주당의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08석을 차지하느냐가 관건이다. 수도권에서 70석을 하면 154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발언이 화제인데 또 20년 집권에 이은 낙관론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분이 이런 얘기 해주시면 되게 감사하죠. 감사한데 국민의힘에게는 호재다.
아 그럼요. 굉장히 아니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별로 큰 호재가 아닌 게 큰 호재가 이분 아니다. 역시 근래 메시지 파워가 너무 떨어졌어요. 아, 예전에 예전- 우리 학교 다닐 때랑 너무 달라 이분이. 그래서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신림동에서 이분이 하는 설렁탕집에서 설렁탕 많이 먹었거든요. 응원하는 느낌으로. 아 이분이 설렁탕을 하셨었어요. 네, 신림동에서 아. 설렁탕집을 했었어요. 근데 정치자금 번다고 그땐 법이 미비하던 때라 설렁탕집을 해서 그 돈 벌라고 비서들 채우고 그랬었죠. 아 그랬군요. 근데 예. 지금은 진짜 그 설렁탕 너무 아까워요. 지금 생각하면. 이 발언도 크게 응? 파워가 없어 보인다. 이 발언 자체도. 메시지 파워가 떨어졌을 뿐 아니라 예. 그 좀 그 부정적인 느낌을 너무 많이 주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런 장담도 그렇고 조국 사태 때 완전히 그 이미지를 구겼고 그다음에 예. 지금 뭐 이화영 씨 뭐 관련해서 돈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간 검은 느낌을 사실 갖고 있어요. 이게 수사가 진행되면서 뭐가 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자 최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까지 지금 창당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는데 현실화될까요? 의원님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는 뭐 병립형으로 되면 이건 뭐 일장춘몽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고 병립형으로 뭐 바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거고 이것 때문에 뭐 김대중 대통령까지 소환했잖아요. 예. 뭐 김대중 대통령이 정기현 대도 번복했는데 우리가 약속을 왜 지켜야 되냐? 그러니까 고인 비하지 고인 비하. 아, 그렇잖아요. 고인 청년 비하라고 비하, 있다. 노인 비하, 여성 비하하고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 번복한 거는 굉장히 그 당시에 국민의 그 지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분이 민주화 상징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이 방탄이나 뭔가 부패 상징에 대해서 이런 김대중 대통령을 끌어다 쓰는 거는 저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가보를 이렇게 그 낭비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 병립형으로 저는 바꾸는 것 자체는 저는 사실 찬성해요. 그 우리 심상정 대표 때문에 민주당이 그때 막 이게 별로 맞는 개혁, 이걸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굉장히 어렵고 대통령제 하에서 이런 연동제를 통해서 다당제를 구현하는 건 안 맞아요. 이게 악의가. 예. 이거는 서구의 연립 내각제에 맞는 거지. 영국 같은 내각제에서도 사실 비례를 안 하잖아요. 미국 같은 대통령제에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공수처 때문에 심상정 대표랑 이걸 짬짬이를 한 거고 그걸 지금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맞다 깔끔하게 그렇게 8년 생각하는데 전으로 예. 문제는 민주당이 그동안 약속을 너무너무 많이 했잖아요. 예. 이 준연동제를 지키는 것이 마치 개혁인 것처럼 자기네가 4년 전에는 막 어쩔 수 없이 해놓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아이고 윤희숙 감사합니다.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